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리 방송입니다. 영혼의 목마름만 날이 갈수록 더해져서 그 갈증을 해소할 답을 찾아보시고자 이 방송에 찾아오셨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증거를 제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굳게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강론 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 번째 증거로서 예시적인 증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시의 첫 번째 사례로 비숍 팔레이의 시계 제조자에 관한 논증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 영국인 목사이기도 했던 비숍 팔레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들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설계와 그 존재의 목적을 보여주는 많은 생물들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생물들은 직접 존재인 창조주에 의해 창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지적 설계론이라 일컬어지는 학설입니다. 그런 그의 논증들 중에서 그의 시계 제조자 논증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계는 시간을 말해주는 목적이 있음을 지적했고 그 다음 그는 시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가를 기술하였습니다. 오직 숙련된 시계 제조공만이 시계 부속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모든 것은 그 목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시계가 지적인 마스터 플랜에 따라 조립되는 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복잡하면서도 일정한 기능들을 가진 조직체는 그것을 조직한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 시계를 위해 많은 부속품들을 체계적으로 조립하는 원대한 마스터 플랜은 그 계획 입안자이자 지적 존재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물체이든 그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는 곧 그것을 입안한 지적인 창조자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 세계에는 한 시계 제조자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충분한 존재의 원인자를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숍 팔레이는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목적성을 따라 훌륭하게 설계된 많은 생물들의 존재를 지적하면서 그것들의 기원은 오직 그것을 설계하고 창조했던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 뒤에 반박된 적이 없었으나 1859년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책의 출판과 함께 진화론적인 사고의 지속적인 세상 침투에 의해서 비숍 팔레이의 주장들은 단순히 잊혀지거나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생물체들이 심지어 가장 작은 현미경적인 생물체일지라도 얼마나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는지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들어와서 비숍 팔레이의 주장은 200년 전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연과 확률에 기초한 진화의 과정에 의해서는 그것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는 생물의 예들을 지적 창조론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시의 두 번째 사례로 봄바르디어 딱정벌레에 관한 논증입니다.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는 세계의 미주와 아시아 등 온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그 벌레의 길이는 약 3.5cm 정도이며 아주 복잡하고 효과적인 방어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이 적당한 위치에 들어왔을 때 이 작은 딱정벌레는 그 꼬리에 달린 두 개의 연소관으로부터 매우 뜨겁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가스를 뿜어냅니다. 타임라이프 출판사가 1962년에 펴낸 곤충들이란 책에 실린 일련의 사진들은 먹잇감으로 생각하여 봄바르디어 딱정벌레에게 접근하고 있는 두꺼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는 전혀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그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를 잡아채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그 딱정벌레는 꼬리에 달린 연소관을 움직여 가스를 발사합니다. 이때 두꺼비의 얼굴의 표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집니다.
이후 두꺼비의 혀는 축 늘어져 있고 갈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 작은 봄버리디어 딱정벌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것이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였습니다. 헤르만 실트 코네히어트 박사를 포함하여 몇 명의 과학자들은 그와 관련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용되는 기관의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 그 딱정벌레에 대한 외과 수술을 하여 그 기관을 추출해냈고 그 딱정벌레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그 기관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채취해냈습니다.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는 두 번의 기관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한 번의 주머니에는 물에 녹아있는 하이드로키논과 다른 주머니에는 과산화수가 각각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이 두 화학물질을 혼합하면 과산화수소가 하이드로키논을 산화시켜 갈색죽과 같은 혼합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는 과산화수소가 하이드로키논을 산화시킬 수 없도록 신기한 또한 억제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딱정벌레 안에서 두 화학물질의 혼합물은 전혀 화학 반응이 없이 공존하고 그 용액은 수정과 같은 맑은 상태로 계속 유지됩니다. 봄바르디어 딱정벌레가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그의 소형대포인 연소관을 사용해야 할 때 그는 두 저장 주머니로부터 그 연소관으로 화학물질 용액을 분사해냅니다. 연소관에서 딱정벌레는 두 종류의 효소인 카탈라지와 프록시다지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들은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이며 한 분자의 촉매는 거듭거듭 사용될 수 있어서 때로는 1분에 수십억 번 이상 사용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박테리아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 안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촉매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는 효소라고도 부릅니다. 효소 카탈라제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급격하게 분해시키는 효소입니다. 또한 프록시다제는 그 산소를 이용하여 하이드로키논을 독성이나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인 퀴논으로 급격하게 산화시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봄바르디어 딱정벌레의 연소관 안에서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 그 용액과 기체를 100도씨까지 가열시키고 많은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그 압력이 충분히 높아졌을 때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는 연소관 끝의 꼭지를 열어 큰 압력으로 뜨거운 기체를 뿜어냅니다. 그 기체가 뿜어질 때 퍽 하는 소리를 실제 들을 수 있으며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는 단지 몇 분 내에 15회 내지 20회의 폭발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연소관을 320도 회전시킬 수 있으며 결코 실수하는 법이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봄바르디어 딱정벌레가 매우 복잡한 기관들을 가졌음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두 종류의 특별한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방, 즉 주머니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화학물질들의 상호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제, 즉 효소를 갖추고 있고 그 억제제는 단백질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고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소관 또한 매우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100도씨의 뜨거운 부식성 화학물질도 끄떡이 없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높은 압력에도 터지지 않는 구조물로 또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조절될 수 있는 꼭지를 장착하여 그 압력이 정확한 어느 순간에야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는 또한 아주 잘 고안된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그 연소관들을 목적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소관에서 두 종류의 효소 카탈라제와 프록시다제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관들 없이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무의로 끝나게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일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작동 순서에 따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봄바르디어 딱정벌레가 어떻게 그와 같은 복잡하고도 완벽한 기능을 가지는 기관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진화론 자들은 반드시 이 봄바르디어 딱정벌레가 적어도 수천 번의 유전적 실수들, 즉 돌연변이들을 거치면서
밋밋한 딱정벌레로부터 진화했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론자는 앞에서 열거했던 과정들과 같이 일련의 복잡하고도 질서 있는 과정들은 결코 우연들의 연속에 의해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련의 이런 기관들은 모든 것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능적인 딱정벌레의 존재에 대한 것을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만 년 전 밋밋한 형태의 작은 딱정벌레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딱정벌레 엄마와 아빠가 그 새끼에게 생일 선물로 화학물질 한 세트를 사주었습니다. 이 화학물질 세트에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즉 거기에는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키논 그리고 카탈라지와 프록시다지 등 몇 종류의 호수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딱정벌레는 그 화학물질들을 가지고 화학실험을 해보기 위해 그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그는 과산화수소 또한 하이드로키논 그리고 카탈라제 또한 프록시다지를 혼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시험관에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넣었습니다만 결국 쾅 하고 폭발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 물질들은 그 가엾은 딱정벌레를 산산조각내어 실험실 벽과 천정위로 날려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진화의 첫 번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딱정벌레는 자기의 후손에게 어린 딱정벌레들은 아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야만 했으나 그 딱정벌레의 가족은 어떤 자손도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 대의 세대가 흘러가도 작은 딱정벌레들은 계속 자기 자신들을 폭발과 함께 날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작은 어떤 딱정벌레는 스스로 이 효소들을 두 화학물질과 완전히 다른 곳에 저장해야 된다는 것을 추측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위해서 그에게는 물론 저장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이 두 화학물질을 가지기도 전에 저장량들을 미리 발명해야 할 것인가요? 그 밋밋한 딱정벌레들은 미리 계획하고 설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 말입니다. 한편 그가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저장할 장소를 찾을 때까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딱정벌레에게 그 화학물질의 성질을 알며 따라서 그것을 저장할 만한 흥고성을 알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만 그에 맞는 저장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두 화학물질과 저장량들은 그 물질들이 서로 반응하고 갈색의 축으로 되는 것을 막는 억제적인 효소가 개발될 때까지는 또한 그것들은 전혀 쓸모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역으로 그 딱정벌레가 억제돼야 할 두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딱정벌레가 그 억제적인 효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벌레가 저장량을 발명하였다고 만약 가정했을 때 그 화학물질의 혼합물을 어떻게 할 것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효소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은 폭발하지도 열과 가려움을 유발하는 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 화학물질들은 다만 그 저장량 속에서 효소가 없이는 그 내부를 부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학물질을 갖기 전에 미리 이를 위한 효소를 또한 개발할 까닭이 또 어디 있을까요? 반면에 효소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 화학물질과 저장량을 개발할 필요가 또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이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딱정벌레들도 우연히 저절로 진화된다는 것이 아닌 지적인 창조에 의해서 그것도 만들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강론전 하나님의 존재한 세 번째 증거로서 과학적 측면의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측면의 첫 번째 증거로서 지적인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 사례 1로서 우주 안에 있는 지적 설계의 증거들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수학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 우주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고도 우아한 미분 방정식들에 의하여 묘사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절묘하게도 그 방정식들은 꼭 그러한 값을 가져야만 되는 적절한 우주 상수들을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생명체들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펼쳐지게끔 처음부터 아주 정밀하게 규정된 초기 조건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우주가 지식인 존재에 의해 설계됐다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표현되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은 뉴턴의 운동법칙과 중력법칙, 그리고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과 같은 간단한 몇 개의 수학 공식들로 묘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우주가 단 한 장의 종이 위에 우아한 수학 공식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천체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는 1984년에 발견된 그의 슈퍼포스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물리학의 각종 법칙에 인용되는 방정식들은 그 안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간단함과 우아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이 우주에 적용되는 이들 법칙들을 만들어낸 근거가 되는 굉장히 지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게 증명해 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이죠. 또한 러시아의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알렉산더 폴리아코프는 1986년 8월에 발간된 포천지에서 그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자연은 가능한 모든 수학 공식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만 표현되는데 이는 바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주 상수들 간의 조화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어떠한 우주 상수이건 간에 조금이라도 그 값에 변화가 생기면 이 우주에서 어떠한 형태의 생명체라도 살 수 없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약 100개 이상의 사례가 전문 문헌들에 실려 있고 1986년에 발간된 인류의 우주 원리라는 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원자핵 내부에 작용하는 인력들이 만약 5%만 작아지면 이 우주는 단지 수소로만 꽉 들어차게 되어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정보, 에너지의 흐름, 복제와 같은 생명 현상이 구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원자핵 내부의 그 만유 인력이 만약 2% 커지면 이 우주는 매우 무거운 원자핵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는 생명체의 화학 활동에 부적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소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모든 별들은 생성되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폭발하게 되고 수소 화합물들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면 그 만유 인력과 전자력이 간의 힘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우리는 베릴륨에서 탄소로 거의 100%의 효율로 절묘하게 전환되는 양자 에너지 준위와 탄소에서부터 산소로 부분적으로만 전환되는 양자 에너지 준위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우주는 베릴륨으로 꽉 들어차게 되거나 아니면 산소로 꽉 차게 되어 있어서 생명 현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소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들도 얼마든지 이에 대해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면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5번을 던져도 계속 그 주사위가 6이 나온다면 우리는 약간 그 주사위를 의심하게 될 것이며 만약 거기에 1000번을 던져도 계속 6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주사위는 처음부터 오직 6으로만 쓰여져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런 상태로 또한 관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무신론자인 J.L. 맥키는 Miracle of Thesis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실제적인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본 물질들과 물리적인 상수들의 독특한 체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체계의 요소들이 잘못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체계가 생명체에 가장 적절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울 뿐이다라고 말이죠. 그는 이 경이로움은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놀라워하는 생명체의 존재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의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 우주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한편 영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불가대론자인 프레드 호일러 경은
무신론자 맥키에 의해 토의된 우주론적 일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은 마치 이어져 있는 실같이 자연세계라는 조직물을 관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이상한 일치성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모종의 설명이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존 휠러는 1986년 9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통해 말하기를 중력이나 전자력과 같은 물리 법칙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생명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생명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우주 전체 기구들과 그 설계의 중심에 놓여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천문학자였던 R.T. 루드와 J.S. 트래필은 Are We Alone이라는 그들의 책에서 이 우주의 어느 곳이든 생명체가 살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치들의 결과물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트래필은 그의 책 마지막 장에서 내가 만약 종교인이라면 나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생명에 대하여 연구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하며 그러므로 신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것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지구상의 생명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다시 재현될 수 없는 매우 엄청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체의 존재를 위해 정확하게 갖춘 초기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초기 조건 문제는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적절한 환경으로의 발전 측면에서 우주의 기원이라는 시나리오의 많은 곳에서부터 벌써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존재를 위한 이들 초기 조건들의 문제는 사실상 우주의 기원 시나리오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과정들이 비선형적이고 매우 정밀한 초기 조건들을 요구한다는 인식과 함께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져 왔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루드와 트래필의 책 Are We Alone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또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우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초기 조건들의 유일무이성과 특별함을 보여주는 무언가가 이 우주 안에 설계되어 있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증거입니다. 우주론이 철학과 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중립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그냥 우연히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우주의 모델은 무신론자나 불가론자의 세계관에 더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는 우주의 모델은 처음의 원인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충분한 원인 또는 이유 없이 어찌 그런 효과 또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1977년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며 고다드 우주센터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로버트 제스로우는 격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는 이후 하나님과 천문학자들이란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무신론자 제스로우는 1929년 이래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가 다른 우주론의 그것에 비해 매우 탁월하였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단지 그에 내포된 철학적 혹은 신학적 함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빅뱅설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드 에딩턴 경은 1950년대 빅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지금과 같은 자연의 시작이 있었다는 개념은 유쾌하지 못하다. 나는 차라리 다른 참된 탈출기를 찾기 원한다고 말이죠. 1965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이후 1970년대 즈음에 존 그리비는 네이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으로서 빅뱅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철학적, 아마도 그것이 신학적인 것일 것이다. 과연 그 폭발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상태 이론에 큰 힘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정상상태 이론은 현재 관측 사실들과 많은 불일치가 있으므로 이 초기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주가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고 다시 팽창한다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84년 네이처지에 실린 구드와 블러드맨의 논문들에서는 이러한 수축 팽창 우주 모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제스로는
지금이 바로 천문학자들이 그들의 발견들에 포함되어 있는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의미의 인식이 새로 시작될 때라고 시인하였습니다. 또한 무신론자 제스로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과학자들에게 이 빅뱅의 이야기는 나쁜 꿈으로 나를 끝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난 300년 동안 과학자들은 무지의 산을 정복해 오면서 그들이 마지막 바위로 자신들을 끌어올렸을 때 거기에는 이미 수세기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신학자들이 환행치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백한 것이죠. 은하가 1992년에 발표되었던 바 코베 위성과 허블 망원경에 의한 측정들은 빅뱅 우주론이 정말로 옳다는 것에 대한 모든 가능한 의심들을 종식시켜버린 것입니다.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이자 코베 위성팀의 주요 연구원인 조지 스무트는 이 새로운 관측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주의 탄생의 증거이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과학사학자인 프레딕 벤험은 오늘날의 과학계는 100여 년 동안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아이디어를 더 그럴듯한 가설로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의 그 책 A Brief History of Time이 빅뱅설이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함의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교술되었음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호킹이 과학적인 이유보다는 단지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 함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과학적인 관측에 기반을 두지 않는 추측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지한 과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호킹 자신의 무신론적인 종교적 믿음의 동기를 둔 논의해야 될 새로운 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티븐 호킹이 그러한 책을 성급하게 쓰게 된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유실론적 우주를 논증하는 빅뱅설의 잠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정보 이론과 생명의 기원에 관한 증거입니다. 에너지의 처리라든가 정보의 저장 그리고 복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생명작용을 제공하는 데는 그에 필요한 분자적 복잡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생물학적 진화와는 또 다른 화학적 진화는 단지 변이와 자연 선택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 진화는 복제 가능한 매우 단순한 체계의 분자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원시 서부로부터 훨씬 복잡한 체계의 분자들로 된 생명체로의 자연적 진화를 다루고 있는데 그 원시 서부로부터 단백질이나 RNA 혹은 DNA와 같은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고분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저절로 생성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952년도에 스탠리 밀러에 의해서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등의 원소가 존재하는 원시 상태로부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토막 분자들의 합성이 생성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당시 진화론자들이 갖던 그로 인한 도취감은 이후 그러한 토막 분자들의 이합지산이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구분자로 생성되는 것 자체는 더 엄청난 문제라는 암울한 인식으로 인해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 무한한 이합집산의 반복을 통한 화학적 진화는 마치 식자판으로부터 무작위로 글자들을 계속 뽑아냄으로써 우연히 의미 있는 단어나 더 나아가 문장 또 더 나아가 일관성 있는 문단을 만들려는 무모한 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호일러 경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현대의 시나리오는 마치 토네이도가 보잉 항공사의 한 고물 창고를 휩쓸고 지나갈 때 우연의 그로 인하여 747 비행기가 탄생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2월판 사이언티픽 어메리컨지의 한 기사에서 프란시스 크릭 경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의 생명의 기원은 거의 기적처럼 보인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하는 너무나 많은 상술이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같은 기사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 개관했던 미국 국립과학회위원회의 의장이었던 해롤드 클레인도 말하기를 가장 간단한 박테리아도 화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복잡해서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로서 이 우주와 생명체에 살고 있는 지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적인 창조를 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은 풍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제가 세 가지 측면의 증거들만 제시했지만 비슷한 논의들이 다른 많은 과학적 분야에서 쉽게 성립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로 어느 누구도 지적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지성적으로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 편으로 결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했던 휴움과 칸트의 논의는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적인 창조주 곧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믿음이 완벽히 이성적임을 뒷받침해주는 어쩔 수 없는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추천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뵙기를 원하며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